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단순한 장 운동이 아니라 진짜 기생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뱃속에 기생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놈들이 워낙 조용히 숨어서 여러분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생충들이 약보다 더 무서워하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중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뱃속을 기생충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간흡충이라는 놈 아시죠? 이놈은 한번 들어오면 10년, 20년씩 여러분의 간과 담관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엔 담관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놈입니다. 이런 놈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애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식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병원비 수천만 원 아끼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의 뱃속을 기생충이 얼씬도 못하는 철옹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생충 예방한다고 열심히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셔서 오히려 기생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의 정체도 오늘 완전히 폭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 지인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메뉴가 소고기 육회였습니다. 사위와 딸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셋이서 똑같은 육회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아버님은 그날 밤 응급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구토에 설사까지 온몸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늙어버린 위장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pH가 1.5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못도 녹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염산이랑 비슷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장이 마치 용광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생충이나 세균이 들어와도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뜨거워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위산이 점점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고 70대가 되면 30%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여기 미지근하니까 살기 딱 좋은 환경이네 하고 신나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민물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의 간흡충 감염률이 무려 8%나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 8명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5가지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을 기생충이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천연 무기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5위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음식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음식이 기생충을 죽이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위는 바로 식초입니다. 아, 식초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거 그냥 침맛 나는 조미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초야말로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천연 소독약이자 기생충 킬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위장 환경을 강력한 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식초가 바로 그 부족한 산성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 기생충학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기생충을 식초 희석액에 넣고 관찰했더니 불과 30분 만에 90%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기생충 알까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생충은 산성 환경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초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만두 찍어 먹을 때나 초고추장 만들 때만 쓰시는데 그것만으로는 기생충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세요. 이게 공복에 들어가면 위장 전체를 산성으로 코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위장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요. 그러면 아침에 드시는 음식과 함께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기생충이나 세균이 이 산성 환경을 만나자마자 여기 너무 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도 활용법이 있습니다. 냉면 드실 때 식초 겨자 꼭 넣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식초를 듬뿍 넣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기생충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또 오이무침, 미역 초무침 같은 초무침 반찬을 자주 드세요. 이런 초무침 반찬들이 단순히 입맛 돋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과일 식초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 식초, 감식초 이런 걸 집에서 만들어 두고 물에 타서 수시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과를 썰어서 설탕이랑 1대1 비율로 섞어서 3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빙초산 원액을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기생충 없애겠다고 식초 원액을 마시다가 식도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있거든요.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식초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자,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하면 다들 그거 몸에 좋은 거 알지, 항암 효과도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드셨던 마늘은 진짜 마늘이 아니라 그냥 양념이었을 확률이 90%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늘의 진짜 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알리신이라는 놈이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기생충한테는 완전히 미사일 같은 존재예요. 기생충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학 교과서에도 마늘이 천연 구충제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리신이 마늘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거나 썰어야 비로소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통마늘을 그냥 삼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끓는 찌개에 넣거나 고기 구울 때 불판에 올려놓고 까맣게 태우시죠. 그러면 알리신이 다 파괴됩니다. 알리신은
열에 정말 약해요. 60도만 넘어가도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마늘 추출물을 지아르디아라는 기생충에 투여했더니 24시간 만에 완전히 박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생마늘 추출물일 때 이야기고요. 가열한 마늘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기생충 퇴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10분의 기적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요리에 넣지 말고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1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최대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요리에 넣되 끓는 요리라면 불을 끄기 직전에 놓으세요. 그래야 알리신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마늘을 간장, 식초, 설탕을 섞은 절인 물에 일주일 정도 재워두면 맵지도 않고 새콤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도 보존되고 매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꿀마늘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깐 다음에 물에 일주일 정도 재워두면 맵지도 않고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이렇게 하루에 2, 3쪽씩 꾸준히 드시면 기생충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드시면 좋다는 거 아시나요? 마늘의 알리신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위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유 한 잔에 꿀마늘 2, 3쪽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단순한 향신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강은 우리 몸속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보일러냐고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체온을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기생충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체온입니다. 기생충도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물체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계란 삶으면 투명한 흰자가 하얗게 굽어지는 것처럼 기생충도 높은 온도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강이 바로 이 체온을 올려주는 천연 히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강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마치 장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기생충 입장에서는 도저히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격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밖으로 튕겨 나가버립니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기생충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생강 추출물을 회충에 투여했더니 48시간 안에 90%가 사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농도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꿀팁이 있는데요. 생강차를 만들 때 계피를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계피도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생강과 계피의 시너지 효과로 체온이 더 올라가고 기생충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도 생강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생선 요리할 때는 꼭 생강을 넣으세요. 생선은 기생충 위험이 높은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도 잡고 혹시 모를 기생충도 예방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생강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아 쓰시면 돼요. 냉동한 생강이 오히려 갈기도 쉽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썩은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피면 사프롤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기생충 막으려다가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강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러진 부분이 있으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생강 보관하실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매일 먹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안이 이미 식구들로 가득 차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자리가 없으니까요.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장 속은 한정된 공간인데 좋은 균들이 먼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기생충이나 나쁜 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미생물학에서는 경쟁적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 고초균, 바실러스균 같은 유익한 균이 수십억 마리씩 들어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기생충이나 유해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실험용 쥐에게 먹였더니 기생충 감염률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불편 모충이라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의 바실러스균은 더 강력해요. 이 균은 기생충 성충뿐만 아니라 알까지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 도쿠대학 연구팀이 된장 추출물로 실험했더니 기생충 알의 부화율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청국장은 더 대단합니다. 청국장에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혈전을 녹이는 효과도 있지만 기생충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기생충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르트를 많이 드시는데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요구르트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균이 좋아해요. 유산균 효과는 없고 당분만 섭취하는 거죠. 무설탕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김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겉절이를 김치라고 생각하시는데 겉절이는 그냥 양념한 배추입니다. 발효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발효된 신김치나 묵은지를 드셔야 유산균이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김치가 제대로 발효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치를 찢었을 때 실처럼 늘어나면 제대로 발효된 겁니다. 그리고 pH가 4.0에서 4.5 정도면 유산균이 가장 많은 상태예요. 세 번째는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끓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된장이나 청국장을 넣고 팔팔 끓이시는데 그러면 유익균이 다 죽습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은 불 끄기 직전에 넣고 한 소끔만 끓이세요. 그래야 살아있는 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발효식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50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술이니까 과음하면 안 되지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섬유질을 제가 왜 1위로 뽑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은 우리 장 속의 거대한 청소부입니다. 빗자루처럼 장벽에 붙어있는 찌꺼기, 독소, 그리고 기절한 기생충까지 싹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과 물에 안 녹는 불용성 섬유질인데요. 둘 다 기생충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가 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기생충이나 기생충알을 포획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파리 잡는 끈끈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역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까지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미역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불용성 섬유질은 나물, 통곡물, 채소 같은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거친 수세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벽을 문질러서 붙어있는 것들을 싹 떼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빨리 배출되게 합니다. 기생충이 장에 머물 시간을 안 주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에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에 섬유질을 25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기생충 감염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25g이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나물 반찬 3가지 미역국 한 그릇, 통곡물밥 한 공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채소를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죠. 소도 아닌데 풀만 뜯어 먹으면 탈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채소 말고 나물 반찬으로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이런 숙제 반찬이 소화도 잘 되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나물 반찬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색도 선명해지고 영양소 파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넣으세요. 기름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미역국도 자주 끓여 드세요. 미역국은 정말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독소를 배출시키고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길 권합니다. 시래기 된장국도 좋습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건데요. 이게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엄청 커집니다. 커진 시래기가 장을 훑고 지나가면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 청소하는 것처럼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통곡물도 꼭 드세요. 현미밥이 부담스러우면 백미에 현미를 30%만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보리밥도 좋고 귀리밥도 좋습니다. 통곡물에 거친 섬유질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식초, 마늘, 생강, 발효식품, 섬유질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뱃속은 기생충이 절대 살 수 없는 철옹성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무서운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이 기생충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그럼 식초물 마시고 마늘 많이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기생충은 음식으로 못 잡습니다. 특히 간흡충 같은 무서운 놈들은 한번 들어오면 10년, 20년씩 여러분의 간과 담간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마늘 한 트럭을 씹어 먹어도 끄떡없어요. 이런 놈들은 반드시 전문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간흡충 치료제는 디스토시드라는 약인데요. 이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구충제로는 간흡충을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놈은 병원에서 잡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건 밥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기생충 감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복통이나 소화불량,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과 구분이 어려워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생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기생충 피검사 한번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엘리사 검사라고 하는데요. 피 한두 방울로 여러 종류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추가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결과는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나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물고기 회를 좋아하시는 분, 추어탕 자주 드시는 분, 시골에서 우물물 드시는 분, 텃밭 가꾸시는 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꼭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 한 잔이면 기생충 다 죽는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이 살균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70도는 되어야 하는데 소주는 고작 20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기생충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두 번째, 냉동하면 기생충이 다 죽는다.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하 20도에서 7일 이상 냉동해야 대부분의 기생충이 죽는데 가정용 냉동고는 보통 영하 18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간흡충 알 같은 건 냉동해도 안 죽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운 음식 먹으면 기생충이 죽는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생충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돼서 기생충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기생충 감염 경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마와 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도마로 모든 걸 다 썰어요. 생선 손질하고 그 도마에서 바로 과일 썰고 김치 썰고 이러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생선이나 고기에 있던 기생충 알이나 세균이 도마의 칼자국 사이에 남아있다가 그대로 생으로 먹는 음식에 옮겨가는 겁니다. 이걸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최소한 2개는 있어야 합니다. 육류, 생선용 하나, 채소, 과일용 하나 이렇게요. 색깔이 다른 걸로 사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빨간 도마는 고기, 파란 도마는 채소, 이런 식으로 정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만약 도마가 하나밖에 없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 있습니다. 우유팩을 활용하세요.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펼치면 일회용 도마가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 손질할 때 우유팩 위에서 하고 바로 버리면 교차 오염 걱정이 없어요. 도마 소독도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락스 희석액이나 베이킹 소다로 소독하세요. 락스는 물에 200대 1로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베이킹 소다는 뜨거운 물에 한 숟가락 풀어서 도마를 담가두면 됩니다. 그리고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손질한 칼로 바로 과일 깎지 마세요. 반드시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한 다음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칼도 용도별로 구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행주도 놓치기 쉬운 감염 경로입니다. 행주에 세균이 변기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축축한 행주는 세균과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행주는 매일 삶아서 쓰시거나 일회용 키친타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행주를 삶을 때는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야채와 과일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대충 헹구고 드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유기농은 농약을 안 쓴다는 거지 기생충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기농 채소에 기생충 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찬물에 1차로 씻으세요. 그 다음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숟가락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생충 알은 물론이고 농약 잔류물도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특히 상추 깻잎 같은 잎채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잎 사이사이에 흙이나 본래 기생충 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장씩 떼어서 앞뒤로 꼼꼼히 씻으세요. 딸기 같은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기생충 알이 숨어 있기 좋거든요. 꼭지를 따지 말고 통째로 씻은 다음에 꼭지를 따세요. 꼭지를 먼저 따면 그 구멍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대로 씻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하는데 대부분 10초도 안 씻어요. 제대로 손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손을 적시고 비누를 충분히 묻혀서 거품을 내세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르세요. 특히 손톱 밑이 중요합니다. 기생충 알이 손톱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용 브러쉬로 손톱 밑을 닦으면 더 좋습니다. 언제 손을 씻어야 하냐면 외출 후, 화장실 다녀온 후, 요리하기 전, 식사하기 전, 애완동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씻으세요. 특히 아이들은 더 자주 씻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애완동물 관리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강아지, 고양이가 가족 같은 존재인 건 이해하지만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도 정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구충약을 먹이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책 후에는 발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잠자는 곳, 놀이공간도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고양이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갈아주세요. 그리고 청소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고 끝나면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아이들이 애완동물과 놀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하고 얼굴을 핥게 하지 마세요. 특히 상처가 있는 부위는 절대 핥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 갈 때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열대 지방으로 여행 가실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은 기생충 감염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물은 반드시 생수를 사서 드세요. 수돗물은 끓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도 생수를 쓰는 게 좋아요. 얼음도 조심하세요. 얼음이 오염된 물로 만들어졌을 수 있거든요. 길거리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먹지 마세요. 특히 날 것은 절대 먹지 마시고 과일도 껍질째 먹는 건 피하세요. 여행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감염됐을 수 있거든요. 보통 여행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기생충에 취약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손을 입에 자주 가져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강아지 만지고 그 손으로 과자 먹고 이러니까 감염 위험이 높죠. 아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알벤다졸이라는 약인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요. 만 2세 이상이면 먹일 수 있고요.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명만 먹으면
다시 옮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 손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세요. 손톱 밑에 기생충 알이 있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아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 씻는 습관도 어릴 때부터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노래 한 곡 부르는 동안 손을 씻게 하면 30초가 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 딱 맞아요.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면 아이들도 잘 따라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감염이 쉽게 퍼질 수 있거든요. 도시락 반찬은 완전히 익힌 것만 넣어주시고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 기생충 위험이 높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붕어, 잉어, 가물치 이런 민물고기에는 간업충이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업충은 간과 담간에 기생하면서 담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놈입니다. 민물고기는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찜이나 탕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어탕 같은 경우도 꼭 끓여서 드세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유구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놈은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삼겹살 구울 때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위험합니다. 고기 중심부 온도가 71도 이상 되어야 기생충이 죽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고기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속까지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는 게장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정말 맛있죠. 그런데 민물게로 만든 게장은 폐흡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폐흡충은 이름 그대로 폐에 기생하는데 기침 가래 심하면 각혈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게장을 드실 때는 꼭 바다 게로 만든 걸 드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업소에서 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냉동했다가 해동한 게를 쓰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이 왜 위험하냐고요? 숙주나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씻지 않고 덜 익혀서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숙주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오염되기 쉽거든요. 숙주나물은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먹지 마시고요. 데칠 때 1분 이상 충분히 데치세요. 그리고 찬물에 헹굴 때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기농 채소입니다. 유기농이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기생충 측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은 화학 비료 대신 퇴비를 쓰는데 퇴비에 기생충 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기농 채소일수록 더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땅에 닿는 부분이 있는 채소는 더 신경 써서 씻으세요. 상추, 배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한 장씩 떼어서 씻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생충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기생충은 더러운 환경에서만 감염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연어 초밥에도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유기농 채소에도 기생충 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기생충에 감염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생충 감염은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간흡충 같은 경우 10년, 20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살다가 나중에 담관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오해, 구충제 한 번 먹으면 모든 기생충이 죽는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충제마다 죽일 수 있는 기생충이 다릅니다. 일반 구충제로는 간흡충이나 폐흡충 같은 건 못 잡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오해, 선진국에는 기생충이 없다.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기생충 감염자가 많아요. 특히 일본은 생선의 문화 때문에 아니사키스 감염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채식주의자는
기생충 걱정이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 때문에 감염될 수 있어요. 특히 유기농 채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기생충 이야기로 좀 무서우셨을 겁니다. 내 뱃속에도 혹시 기생충이 있을까 걱정도 되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이 평범한 음식들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식초 한 방울에 지혜 마늘 한 쪽에 힘생강차 한 잔에 옹기 김치 한 젓가락에 정성 나물 반찬 한 접시에 사랑,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위대한 성벽이 됩니다. 그 성벽은 누가 쌓는 걸까요? 바로 오늘도 가족 건강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여러분의 거친 손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 손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그 손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손입니다.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기생충도 무서워하는 게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지혜로운 밥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병원도 있고 약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차리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최고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께는 꼭 보여드리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생충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새복이라고 남겨주세요. 세 글자에 담긴 뜻은 복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 그리고 복된 인생. 이 세 가지 좋은 기운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된다는 말처럼 댓글로 새복이라고 적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복이 되어 여러분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약보다 더 약이 되는 밥상 이야기, 병원비 아껴주는 알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이 밥상만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